흐릿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는 늦은 밤, 42의 김민준 부장은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맥주 캔이 들려 있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감촉만을 느끼고 있었다. TV 화면에서는 요란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민준의 귀에는 그저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꺼진 스마트폰 화면에 머물러 있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한숨과 함께 맥주 한 모금을 삼켰다. 씁쓸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의 뇌리에는 일주일 전 온라인 등산 동호회 산울림 게시판에서 처음 보았던 닉네임 하나가 떠올랐다. 햇살 같은 소희. 그 닉네임처럼 그녀는 민준의 잿빛 일상에 한 줄기 햇살처럼 다가올 존재였을까? 아니면 그 햇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어둠이었을까? 민준은 중소기업의 성실한 부장이었다. 지방 소도시에서 평범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큰 문제 없이 학업을 마치고 20살 무렵 서울로 올라와 지금의 회사에 청춘을 바쳤다.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맡은 일은 묵묵히 해냈고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부장이라는 직함까지 달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늘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궤도만을 그렸다. 젊은 시절 스쳐 지나간 몇 번의 연애는 일에 치여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고 어느덧 불혹을 훌쩍 넘긴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5년 전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마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다.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두 여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의 삶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얼마 전 막내 여동생까지 결혼시키고 나니 커다란 짐을 내려놓은 듯 후련하면서도 텅 빈 집안의 적막감은 그를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주말마다 찾는 인근의 북한산과 산행 후 찍은 풍경 사진을 산울림 동호회 게시판에 올리고 사람들과 댓글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다. 그날도 민주는 북한산 백운대에서 찍은 가을 단풍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네요. 부장님 사진에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햇살 같은 소희라는 닉네임의 댓글이 달렸다. 닉네임처럼 밝고 따뜻한 느낌의 댓글이었다. 민주는 그동안 자신의 사진에 달렸던 여느 댓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한 번 더 눈길이 갔다. 그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산은 언제 올라도 좋지요. 라고 짧게 답글을 남겼다. 며칠 후 민주는 햇살 같은 소희로부터 개인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얼마 전에 댓글 남겼던 햇살 같은 소희입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희의 메시지에는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진솔함이 느껴졌다. 그는 어색하게 타자를 쳤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 이야기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하고 즐거웠다. 소희는 자신을 28살의 여성으로 지방 소도시의 작은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녀는 민준의 사진뿐만 아니라 그가 가끔 게시판에 올리는 짧은 산행 후기나 감상 글에도 깊이 공감하며 부장님 글에서는 진심이 느껴져서 좋아요. 저도 책을 좋아해서 그런지 글 잘 쓰시는 분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주는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관심과 칭찬에 어색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희에게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회사 이야기, 가끔은 외롭고 허전한 속마음까지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소희는 언제나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었다. 부장님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 왜 아직 혼자인지 모르겠어요. 분명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어느덧 민준은 매일 밤 소희와 카카오톡으로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칼같이 메시지를 보내왔고 민준은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가끔 소희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약간은 수줍은 듯하면서도 맑고 고운 그녀의 목소리, 실제로는 교묘하게 변조된 목소리였지만 민준은 알지 못했다는 민준의 심장을 더욱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민준은 어색해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오히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과 친밀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민준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늘 피곤에 절어있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미소가 떠올랐고 출근길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주말 산행은 소희에게 보여줄 더 멋진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한 즐거운 여정이 되었다. 그는 소희가 좋아한다는 클래식 음악 CD를 사서 듣기 시작했고 그녀가 추천해준 시집을 읽으며 난생 처음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의 잿빛 세상이 소희라는 존재로 인해 서서히 다채로운 색깔로 물들어가는 듯했다. 회사 후배이자 친한 동생처럼 지내는 박현수는 민준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부장님,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여자친구 생기신 거 아니에요? 현수의 넉살 좋은 질문에 민준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그는 현수에게 소희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마음이 잘 통하는 아가씨라고. 현수는 우와, 부장님께도 드디어 봄이 오네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민주는 현수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아직은 소희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어느 주말 저녁 민주는 소희와 한참 동안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소희는 언젠가 민준과 함께 북한산에 오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민준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이 무르익어갈 무렵 소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오빠, 사실은요, 제가 오빠한테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데요, 소희 씨? 괜찮아요. 편하게 말해요. 소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검사비도 빠듯해서요.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민주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소희의 슬픔이 마치 자신의 슬픔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소희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소희는 한사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민주는 완강했다. 결국 소희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혹시 30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검사 받고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갚을게요. 정말 면목 없어요, 오빠. 라고 어렵게 말했다. 민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의 비상금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소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소희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는 생각에 오히려 뿌듯함마저 느껴졌다. 며칠 후 소희는 밝아진 목소리로 민준에게 연락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어머니 검사 잘 받으셨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한시름 났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민주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소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실감했다. 소희는 민준에게 오빠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제게는 슈퍼맨 같아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그 말이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는 소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확신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의 서곡에 불과했다. 민준의 선의와 소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첫 번째 금전 요구는 비교적 소액이었고 어머니의 병원비라는 거절하기 어려운 명분이었다. 그러나 소희의 요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또 다른 다급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연락해왔다. 이번에는 아픈 남동생의 병원비였다. 오빠,
정말 죄송한데 남동생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어요.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제가 가진 돈을 다 써버려서 정말 염치 없지만 오빠밖에 생각이 안 나요. 민주는 또다시 망설임 없이 돈을 붙였다. 소희의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는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도 소희의 금전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다. 밀린 월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위기,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빌려준 돈을 떼인 상황, 어머니 간병 때문에 잠시 도서관을 쉬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 등등. 그녀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기구했고 민주는 그때마다 소희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그는 소희를 돕는다는 생각에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박현수는 민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의 활기를 잃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 잦은 한숨,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게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듯한 모습 때문이었다. 부장님,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소희 씨랑은 잘 돼가시는 거죠? 혹시 무슨 돈 문제라도?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주는 아니다, 아무 일 없다, 신경 쓰지 마라, 며 애써 태연한 척 얼버무렸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소희는 돈을 빌릴 때마다 곧 갚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진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녀의 어려움은 끝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민주는 그 의심을 애써 외면했다. 소희를 의심하는 것은 곧 그녀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민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소희가 보내오는 달콤한 메시지들과 그녀의 애틋한 목소리에 기대어 현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연락했다. 오빠, 정말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게 다 끝나요. 오빠한테 진 빚도 다 갚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는데 투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여기에 투자하면 몇 달 안에 몇 배로 불릴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 빚도 다 청산하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도 얻을 수 있어요. 오빠,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딱 5천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5천만 원. 민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이었다. 이미 소희에게 들어간 돈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했고 그의 통장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소희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우리 미래를 생각하지 않느냐며 그의 죄책감과 애정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민준은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거나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다. 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때 민준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 사이에서 소희가 예전에 보냈던 손편지 한 장이 우연히 현수의 눈에 띄었다. 편지 봉투에는 소희가 돈을 받을 때 사용했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현수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 몰래 그 계좌번호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그곳에서 현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준이 돈을 보냈던 그 계좌번호가 이미 여러 건의 로맨스 스캠 및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대포통장이라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경고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다. 현수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민준은 결국 퇴직금 일부를 중간 정산받기로 어렵게 결정했다. 소희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돈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은 민준은 창구 직원에게 퇴직금 중간산 신청서와 함께 소희의 계좌번호가 다 적힌 메모를 내밀었다. 이 계좌로 5천만 원 송금 부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창구 직원은 거액 송금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손님,
혹시 이 돈을 어떤 용도로 보내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가 많아서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당황하며 아, 네, 그냥 개인적인 용도입니다. 라고 얼버무렸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민준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박현수였다. 부장님, 지금 어디세요? 혹시 은행이세 양장 송금 멈추세요? 제발요. 현수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제가 전부 알아냈어요. 부장님, 그 여자한테 단 한 푼도 보내시면 안 돼요. 현수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찾은 증거들, 소희가 사용한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실, 그녀가 보낸 사진들이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한 해외 모델이나 일반인들의 사진이라는 것, 그녀가 언급했던 지방 도서관에는 소희라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준에게 쏟아내듯 말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현수의 말은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은행 직원은 불안해하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로맨스 스캠 주의 안내문을 건네며 다시 한번 송금 목적을 물었다. 손님, 혹시 온라인에서 알게 된 분에게 돈을 보내시는 건가요? 이런 경우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소희의 다정한 목소리, 그녀의 눈물, 함께 꿈꿨던 미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민준을 덮쳤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송금 신청서를 힘없이 떨어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믿었던 사랑, 헌신했던 시간, 그리고 평생을 바쳐 모은 돈.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사건 이후 김민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회사에 장기 휴직계를 내고 집안에 틀어박혔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은 참담함과 자기 혐오감에 괴로워했다. 그에게 햇살 같던 소희는 이제 지워지지 않는 악몽이자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 존재일 뿐이었다. 박현수는 그런 민준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민준의 집을 찾아와 말없이 곁을 지켜주거나 끙끙 앓는 민준을 대신해 경찰서에 함께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왔다. 소희는 이미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춘 후였고 대포통장을 이용한 점조직 형태의 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았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것을 민준도 현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고 민준이 최소한의 법적 절차라도 밟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몇 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다. 민준은 여전히 매일 밤 소희의 환영에 시달렸지만 현수의 헌신적인 도움과 꾸준한 심리 상담 덕분에 아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이 얼마나 큰 약점이었는지를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지해주는 현수와 같은 존재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과 감사를 느꼈다. 어느 늦은 가을 주말 아침, 민주는 몇 달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등산 배낭을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등산화의 끈을 고쳐 매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더디고 어색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작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현수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현수 씨, 나 오늘 오랜만에 산에 좀 다녀오려고. 걱정하지 마. 북한산 입구에 선 민주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맑고 차가운 가을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 동안 소희와의 아픈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분노와 슬픔, 후회와 자책감이 번갈아 그를 덮쳤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숨은 턱밑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했다. 마침내 백운대 정상에 선 민주는 탁 트인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의 건물도 보였고 매일 밤 허탈하게 돌아갔던 그의 작은 아파트도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위로 소희라는 이름으로 그를 기만했던 존재의 허상이 어른거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절망의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도시였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가야 할 자신의 삶이었다. 민주는 품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의 성실함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는 작은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슬픔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그늘 너머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빗줄기가 새어나오는 듯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값비싼 교훈을 혹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다짐을 적고 있는지도 몰랐다. 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산 아래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수첩을 덮고 다시 한번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이전보다 조금은 더 단단해진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작은 용기의 씨앗 또한 함께 자라고 있었다.